전화가 울린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형부였어요. 여보세요? 혜린아, 다인이가 등산 중에 절벽에서 떨어졌어. 지금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아직 못 찾았다고 해. 세상이 한순간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몇 시야? 언니가 절벽에서 떨어졌대. 의준아, 빨리 가야 해. 뭐?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못했죠. 달리는 차창 밖으로 아직 어둠이 채 물러나지 않은 산 능선이 지나쳤습니다. 언니가 저 산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두 눈을 꼭 감아도 절벽이라는 두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죠. 현장에 도착하니 형부가 이미 구조대원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처제 왔어. 놀랐지? 걱정 마. 지금 집중 수색 중이야. 다인이만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경찰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달려왔어. 저는 형부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며 수색을 이끄는 그 모습은 의연했어요. 그 덕에 저는 가까스로 두 다리로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수색이 잠시 멈춘 사이 형부는 텐트 구석에 홀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소리 하나 내지 않는 그 울음이 오히려 더 깊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렇게 가장 강한 사람도 산산이 부수고 있었죠.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유가족 분들께 알립니다. 오늘부로 공식 수색을 종료하겠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어 실종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잠깐만요. 지금 고작 사흘 만에 포기한다는 겁니까? 계곡 하류는 전부 다 뒤졌습니까? 지류는요? 폭이 좁은 구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까? 제 안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이렇게 그냥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발 딱 하루만 더 수색을 해주십시오. 형부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 절박한 외침이 귓속 깊은 곳에 박혀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죠. 경찰은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 종료 통보를 받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산 입구 모텔방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지쳐서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끄고 싶지 않았어요. 불빛이 꺼지면 언니가 정말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아래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언니 카톡 메시지를 열었어요. 사고 당일 아침 언니가 보낸 메시지였죠. 엄마 생일 선물은 내가 준비해뒀어. 검둥이 앞발에 올려뒀으니까 나중에 꼭 챙겨줘.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은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생일은 이미 2달 전이었죠. 뜬금없이 지금에서야 무슨 생일 선물이란 말인가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검둥이 앞발이었습니다. 저도 언니도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검둥이가 대체 무엇인지 그 앞발이 어딘지 아무리 뜯어봐도 감이 잡히지 않았죠. 저는 사고 당일 아침 급히 답장을 보냈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엄마 생일은 2달 전이었잖아. 검둥이는 또 뭔데? 언니는 끝내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사랑해. 저는 그 세 글자 앞에서 한참을 굳어버렸어요. 언니와 저는
그런 말을 주고받는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무척 친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닭살 돋는다며 웃어 넘기던 사이였죠. 이 사람이 정말 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다시 답장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어디 있어? 제발 답장해줘. 읽히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야, 나야. 제발. 거기 어디야? 대답해줘. 그렇게 한참을 보내다 저는 결국 핸드폰을 가슴 위에 얹은 채 눈을 감았죠.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메시지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둥이 앞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언니는 분명 무언가를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처럼 남겨둔 건지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사랑한다는 말도 그랬어요.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그 말을 굳이 남긴 데에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언니는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이 지나도록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산 능선이 먼 동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 이상한 문제를 받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언니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2달 전 엄마 생신날이었죠. 저희 부부와 언니 부부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형부는 대형 회계법인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형부를 유독 마음에 들어 하셨죠. 도연이 자네 덕분에 오늘 제대로 대접받는구만. 하하하.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죠. 자주 뵙고 싶어도 제가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게 늘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는 말도 예쁘고 속도 깊어. 다인이가 사람을 참 잘 만났다 싶다니까.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형부가 언니에게 무언가 낮게 말을 건넸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표정이 찰나 굳었어요. 미간이 좁혀지고 입술이 꽉 다물렸죠. 하지만 그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곧바로 언니는 다시 웃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자리를 파하고 주차장에서 저는 언니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언니, 아까 형부가 뭐라고 했어? 표정이 갑자기 굳던데. 나 봤거든. 내가 그랬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없어. 진짜로. 그냥 가끔 기운이 없는 것뿐이야. 언니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웃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였죠. 동네 카페 앞을 지나다가 아내 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언니가 울고 있었지만 친구와 마주 앉아 눈물을 훔치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언니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거뒀어요. 어머, 혜린아. 언니, 방금 울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이거? 우리 슬픈 영화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별거 아니야. 나 원래 눈물 많잖아. 걱정하지 마, 진짜야.
웃음이 너무 빨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흘리던 눈물이 그렇게 순식간에 걷어질 리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언니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언니와 헤어지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언니에게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삼키고 있는 것이요. 그게 무엇인지 저는 그때 끝내 알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더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건 언니 실종 며칠 뒤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예린 씨 되시죠? 언니분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수사 결과 고인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언니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언니 동생이에요. 언니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럴 리 없다고요. 저는 곧바로 형부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죠. 담당 경찰을 마주한 자리에서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족도 절대 아닙니다. 언니는 고소공포증이 아주 심했어요. 높은 곳을 극도로 무서워했다고요. 그런 언니가 계곡 절벽 끝까지 혼자 걸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제대로 다시 수사해 주셔야 돼요. 처제 말이 맞습니다. 다인이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곁에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 제발요. 하지만 경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두 분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근거 없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고인께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진료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드셨던 상태로 파악되고 관련 정황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우울증.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뜬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부를 바라봤어요. 형부도 저를 바라봤죠. 우울증이요? 그게 무슨...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진료를... 저한테 단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언니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고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죠. 하지만 저는 손에 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어느 쪽으로도 쏟아낼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대체 얼마나 오래 혼자서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우울증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언니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 뭔가를 잘못 짚은 건지 두 생각이 번갈아 들었지만 어느 쪽도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카톡을 다시 열었죠. 사랑해. 그 세 글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머리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손이 떨렸죠. 경찰 말대로라면 우울증도 있었고
마지막 인사처럼 읽히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메시지가 또 저를 붙잡았죠. 검둥이 앞발. 스스로 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굳이 남겼을까요? 이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찾아달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작별처럼 읽혔고 검둥이 앞발이라는 말은 부탁처럼 읽혔어요. 두 메시지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보낸 것 같지가 않았죠. 저는 머리를 쥐어잡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말이 되는 상황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혜린아, 일단 좀 쉬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못 쉬겠어. 언니가 왜 그 말을 남긴 건지 모르겠어. 검둥이 앞발이 대체 뭔데? 그게 자꾸 머리에 걸려. 그냥 넘길 수가 없어. 혜린아. 오빠, 나 언니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 안 해. 절대로. 근데 그럼 이 문자는 뭔데? 검둥이는 뭐고? 왜 그 말을 나한테만 남긴 거냐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혜린 씨 되시죠? 저는 서다인 씨와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남자를 만났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첫인상은 많이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죠. 서혜린 씨 맞으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구혜준이라고 합니다. 다인 씨와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연락 주셨을 때 많이 놀랐어요. 언니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네, 사실 다인 씨 소식 듣고 저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다인 씨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맞잡고 테이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긴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몇 년 전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혼도 했고요. 아이들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싶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요. 저는 말없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다인 씨를 만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분이 제 눈을 보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혹시 많이 힘드세요? 하고요. 제가 숨기려고 했는데 그냥 다 들켜버렸어요. 다인 씨가 옆에 앉아서 한참을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살다 보면 반드시 다시 서는 날이 온다고. 그러면서 먼저 친구하자고 손을 내미셨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요. 남자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 뒤로 저는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다인 씨 덕분에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고요. 그분이 저한테 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저한테 살라고 했던 사람이? 말이 안 됩니다. 경찰 조사는 엉터리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연락드린 겁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끝까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언니는 낯선 사람의 마음속 절벽을 알아채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스스로 절벽 아래로 걸어갔다는 건 이 사람 눈에도 말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언니를 아는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혹시 새로운 게 생기면 저한테도 꼭 연락 주세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인 씨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이전보다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옳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남자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언니를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 진심은 느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확실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틀린 거라면, 혹시 언니가 정말로 우리가 모르게 그만큼 힘들었던 거라면,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아니라고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저는 언니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언니와 등산을 함께 다니던 친구였죠. 언니 친구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1층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이야. 나도 요즘 다인이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저도요. 근데 오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2달 전에 카페에서 제가 언니를 우연히 봤을 때요. 그때 언니가 울고 있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슬펐는지 알고 싶어서요. 사실 나도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우리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다가 다인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나중엔 오열을 하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난다고만 하고 이유를 끝까지 말 안 해줬어. 솔직히 나도 아직 그 이유를 몰라. 평소에 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인 적은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 같은 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언니가 우울증이 좀 심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그때 그렇게 갑자기 우는 것도 그렇고 가끔 표정이 어두울 때도 있었거든. 혹시 그게 결국 그런 선택까지 이어진 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요.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언니 친구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랑 등산 동호회에 같이 다니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구혜준이라는 남자 혹시 아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친구가 들고 있던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그 사람을 혜린이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남자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났다고?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왔어? 언니 친구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 표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그 표정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혜린아, 그 남자 다인이 스토커야.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굳은 채 언니 친구를 바라봤어요. 산에서 다인이를 처음 만난 뒤부터 계속 따라다녔어. 동호회 모임에도 끼어들고 다인이가 가는 산에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다인이가 나중에 유부녀라는 걸 분명히 밝혔는데도 멈추질 않더라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언니가 너무 힘들어했어. 무섭다고 했어. 어떡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언니는요? 왜 저한테 한마디도 없었어요? 다인이가 조용히 넘기고 싶다고 했어. 가족한테 알리면 걱정한다고.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다인이가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 남자가 언니한테 접근한 게 언제부터예요? 한 1년 됐어. 처음에는 그냥 동호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인이 개인 번호도 어디서 알아냈더라고. 다인이 혼자 산에 갈 때 나타나고 퇴근길에 기다린 적도 있었대. 다인이가 그거 말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그 무게까지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언니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로 걸어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구혜준이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멈췄죠. 불길했습니다. 그냥 꺼버렸어요. 그런데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구혜준이 거기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요? 그것보다 언니분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은 없어요? 없어요. 정말요? 아무것도요? 그 물음이 이상했습니다.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 하루도 안 돼서 또 저를 찾아와 새로운 소식을 묻고 있었어요.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21번 고르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희 집 주소를 알았어요? 아, 됐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불편하거든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알겠죠?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파트 앞에 세워둔 자신 차에 탔어요.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꺼냈죠.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고 메모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니를 스토킹하던 남자가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니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남자가 무서웠어요. 이 남자가 단순한 스토커로 끝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차갑게 머릿속을 파고들었죠. 밤새 그 남자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았어요. 언니가 실종된 그 계곡으로 향했죠. 구혜준의 차가 그날 그 계곡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군가한테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가야 했죠. 계곡 입구에 들어서니 수색이 끝난 지 며칠 지났는데도 그 산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올라갔던 그 산이요. 저는 시선을 거두고 주차장 관리실로 걸어갔어요. 공원 주차장 관리실은 입구 옆 작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시죠? 차 번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주차장 입출차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저희가 함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만 원이었어요. 사실 저희 언니가 이 계곡에서 실종됐어요.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차가 그날 여기 왔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입출차 기록 하나만요. 제발요. 관리인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가 다시 봉투로 시선이 내려갔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번호판이 뭐예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관리인은 책상 위 모니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인데요. 최근에 왔어요. 있어요? 날짜가 언제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관리인이 날짜를 말하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언니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 차는 구혜준의 차였죠. 언니를 스토킹하던 그 남자가 언니가 절벽에서 떨어진 바로 그날, 바로 이 계곡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관리인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에 탄 뒤 핸드폰을 꽉 쥐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심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그 남자가 그날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제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날 혼자 산에 올라간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경찰서 주소를 내비에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담당 경찰을 찾았습니다. 언니한테 스토커가 있었어요. 구혜준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 차가 언니가 실종된 그날 그 계곡 주차장에 있었어요. 입출차 기록을 직접 확인했어요. 여기 봐요. 서혜린 씨,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증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언니를 스토킹하던 사람이 실종 당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이게 증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도 그냥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설로 수집한 자료는 수사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 국민신문고에 제보할게요. 언론에도요. 경찰이 명백한 정황을 무시하고 귀찮아서 사건 덮었다고 그렇게 제보할게요. 해볼게요, 진짜로. 그 말이 통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스토커를 불러 조사해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구혜준을 참고인 조사 중이라고 했죠.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담당 경찰이 나와 조사 내용을 전했죠. 구혜준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을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출차 기록을 들이대자 말이 바뀌었어요. 그날 언니분을 몰래 따라간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도착하니까 언니분이 남편과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요? 형부가 거기 있었다고요? 형부가요? 경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부는 분명 그날 언니와 함께 계곡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그 말을 바꾼 적이 없었죠. 형부는 그날 계곡에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경찰 연락을 받고 달려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의아해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스토커가 사진을 찍어둔 게 있다고 했어요. 언니를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형부가 함께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부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형부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숨겼죠. 대체 왜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형부였다면
형부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더 무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형부는 왜 그 사실을 숨긴 걸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들었어요. 장도연 씨, 혹시 아내분이 실종되신 날 계곡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형부는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망설임 하나 없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형부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서에 왔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조사실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참 뒤 경찰이 나와 조사 결과를 전해줬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들이밀자 말을 바꿨어요. 형부는 그날 계곡에 갔다고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형부가 털어놓은 말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아서 몰래 미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에 수상한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날 언니분을 몰래 따라갔는데 직접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고 자기가 오해한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대요. 아내를 의심한 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실종됐는데 그날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숨긴다고요? 형사님,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오해한 게 미안해도 그걸 숨겨요? 경찰 조사에서도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여러 가지 찾아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인근 CCTV를 전부 분석했더니 장도연 씨가 주차장에 잠깐 왔다가 바로 돌아간 게 영상으로 확인됐어요. 계곡 안쪽으로 들어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행동이 좀 이상해 보여도 CCTV는 진술과 일치합니다. CCTV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길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현재로선 저 형부분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허무했어요. 형부는 그날 거기 있었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고작 아내를 의심했다는 말 하나였죠. 그걸 그냥 믿으라는 건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형부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언니와 나란히 웃던 그 얼굴, 수색대 앞에서 무너지던 그 얼굴, 그리고 그날 계곡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숨긴 그 얼굴. 직접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묻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언니는 분명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고 그 무언가가 언니를 그 절벽 끝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언니는 저한테 남기려고 했죠. 검둥이 앞발.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혜린아, 제발 좀 쉬어. 밥 좀 먹어.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않았잖아. 못 먹겠어. 머릿속에서 언니가 자꾸 걸려. 오빠는 먹어. 너 이렇게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처형도 네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저는 대답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검둥이, 검둥이 앞발, 검둥이 앞발, 검둥이 앞발. 그 말을 수십 수백 번째 되뇌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죠.
언니가 결혼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모아 생애 처음으로 차를 뽑던 날이었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눈을 빛내며 자랑하던 언니의 얼굴이 생생했죠. 봐봐, 이거 내가 혼자 모은 돈으로 뽑은 거야. 완전 내 거잖아.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아? 다 새카맣잖아. 언니 취향 특이하다. 이름도 지었어. 검둥이야. 어때? 귀엽지? 차에 이름을? 진짜 언니답다. 그치? 나 이 차 절대 안 팔아. 내 인생 첫 차잖아. 나한테는 제일 소중한 거야. 그 새까만 차를 언니는 검둥이라고 불렀습니다. 15년도 더 된 일이었죠. 그 뒤로 한 번도 그 차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서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을 하고도 언니는 그 차를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생겨도 언니는 여전히 그 낡은 검은 차를 몰고 다녔죠. 스스로 벌어서 뽑은 첫 차라는 게 언니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오빠, 나 언니 아파트 좀 다녀올게. 지금? 왜? 밥은? 나중에 당장 확인할 게 있어. 같이 갈게. 아니야, 나 혼자 갈게. 빨리 다녀올게. 저는 곧바로 언니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언니 차가 구석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어요. 낡고 작은 검은 차. 오래된 언니의 검둥이였죠. 검둥이 앞발이라면 아마도 앞바퀴를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차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 타이어를 손으로 더듬었어요. 타이어 위쪽 안쪽. 그리고 무언가 작고 딱딱한 것이 손끝에 걸렸죠. 꺼내보니 작은 USB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언니가 여기에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반드시 찾으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였어요. 언니의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 검둥이 앞발. 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한테만 슬쩍 알려준 거였죠. 저만 알아챌 수 있는 방식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이 안에 언니가 남긴 게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대체 무엇을 담아둔 걸까요? 저는 집으로 달려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뜨자 저는 숨을 참았죠. 워드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목은 알 수 없는 숫자와 날짜뿐이었어요. 클릭해서 열어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바로 파악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중에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파일을 클릭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녹음은 증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렷했죠. 도연이가 잠꼬대를 해. 처음에는 그냥 악몽인 줄 알았어. 뒤척이면서 중얼거리길래. 근데 내용이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야. 괴로워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죽여서 미안하다고. 두서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자기 일을 들킨 사람을 죽인 것 같은 내용이야. 그게 한 번이 아니야.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처음에는 악몽인 줄 알았는데 너무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었어. 저는 노트북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연이 회사를 조사해봤어. 찾아보니까 도연이 회사 경리가 실종된 사건이 있더라고. 몇 달 전 일이야. 윤샘이라는 여잔데 그냥 조용히 묻혀 있었어. 잠꼬대 내용이랑
시기가 너무 맞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도연이 몰래 노트북을 뒤졌어. 이 파일들을 찾은 거야. 지금 이 USB에 있는 워드 파일들이야. 내가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경리가 발견한 횡령 증거 같아. 도연이가 회사 돈을 오래전부터 빼돌린 것 같고 경리가 그걸 알아챈 것 같아. 그 뒤에 경리가 실종된 거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이 경리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요. 근데 문제가 있어. 도연이가 경리를 해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전혀 없는 거야.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횡령은 바로 처리되겠지만 경리 사건은 그냥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해.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밝혀야 하잖아. 그 여자 사건이 이렇게 실종으로 끝나버리면 그 여자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야.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묻어버릴 수가 없어. 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좀 더 조사해보려고 해.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어. 이걸 남기는 건 도연이가 최근에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서야.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무서워. 만약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 경찰에 바로 갖다 줘. 혜린아, 네가 꼭 찾을 거라고 믿어. 언니가 사랑해.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일어났죠. 마지막 문자에 사랑해라는 말이 이제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부탁이었어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부탁이요. 저는 USB를 들고 당장 경찰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형부를 바로 신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췄죠. 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횡령은 처리되겠지만 경리 사건은 묻힐 수 있다고 했어요. 형부가 경리를 해쳤다는 직접 증거가 아직 없었죠. 무엇보다 언니의 이 녹음 또한 언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저는 며칠 더 형부를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언니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형부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주말에 어디를 가는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죠. 하루, 이틀. 형부는 특별히 수상한 움직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남긴 목소리가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이 저를 자리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사흘이 지난 날이었어요. 형부가 평소와 다른 시간에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방향도 달랐죠. 회사 쪽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형부 차를 따라갔습니다. 도심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였어요. 한참을 달리던 형부 차가 한적한 골목 안 작은 카페 앞에 섰죠. 저는 건물 옆 골목에 차를 세우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형부가 차에서 내려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이 한적한 곳까지 와서 대체 누구를 만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 뒤 한 여자가 걸어왔죠.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죠. 그 여자는 언니 친구였어요. 언니 친구와 형부가 무슨 접점이 있는 걸까요? 이런 외지에서 만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서더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가 언니 친구 어깨를 감쌌죠.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죠. 화면 속 두 사람은 다정했습니다. 언니가 오열하던 날 카페에서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 언니를 가장 잘한다고 했던 그 친구, 언니 스토커가 위험하다고 저한테 알려줬던 그 친구, 그리고 형부, 불륜이었어요. 언니는 평생 그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언니 남편과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언니가 카페에서 갑자기 오열했던 그날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날 언니는 그 친구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남편을 의심하고 있다고, 무섭다고 그 말을 하려다가 말을 못한 건 아닐까요? 그 친구가 형부 편이었다면 언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였어요. 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USB와 영상을 들고 담당 경찰 앞에 앉았어요. 횡령 증거 파일, 언니의 녹음, 형부와 언니 친구의 외도 영상 하나씩 전달했죠. 경찰은 USB 파일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격리 사건도 꼭 함께 봐주세요. 그냥 묻혀선 안 돼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언니가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서며 처음으로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원했던 대로였죠.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혜린 씨 맞으시죠? 여기 땡땡 병원입니다. 혹시 서다인 씨를 아시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요? 제 언니가 왜요? 언니 거기 있어요? 서다인 씨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깨어나시자마자 동생 이름을 말씀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언니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았죠. 손이 떨려 운전대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신호가 바뀌는 것도 잘 안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경위를 설명해 줬어요. 언니는 그날 절벽에서 떨어져 계곡 급류에 휩쓸렸다고 했습니다. 하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언니를 발견해 인근 시골에 있는 이 작은 병원으로 이송한 거였죠. 소지품은 모두 물에 유실되었고 얼굴과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언니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였죠. 이름 모를 환자로 그렇게 버텨온 거였습니다.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오늘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고 했어요. 깨어나자마자 제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언니가 누워 있었죠. 초췌하고 여러 곳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는 언니 손을 잡고 그냥 울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혜린아, 나야. 언니, 나야. 나 왔어. 많이 기다렸지? 언니가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입을 열었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은이야,
나를 민 게 영은이야. 걔가 나를 밀었어. 혜린아, 내가 직접 봤어. 그 애였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언니 친구였어요. 형부와 불륜이었던 그 친구요. 언니 스토커가 위험하다며 저한테 경고까지 했던 그 친구가 언니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저는 언니 친구가 형부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언니에게 말해주었죠. 제 말을 들은 언니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간다는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어요. 언니의 진술을 토대로 형부와 언니 친구를 긴급 체포했죠. 조사실이 나뉘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뺌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여자가 혼자 꾸민 일이에요. 저한테 죄를 덮어 씌우려는 겁니다. 언니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아는 것이 없다고 언니와 등산을 간 건 맞지만 절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조사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1시간, 2시간.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봤죠.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버텼으니까 나도 버텨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경찰이 결단을 내렸죠. 언니를 조사실 안으로 들여보낸 거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언니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기가 밀어 죽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앞에 살아서 서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네가 살아있어? 어떻게? 언니 친구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졌어요. 울면서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죠. 형부와 몇 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형부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돈 일부를 함께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경리가 횡령을 발견했고 형부가 경리를 처리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죠. 다인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연 씨 노트북에서 파일을 찾은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 둘 다 위험해진 거예요. 도연 씨는 직접 나서면 의심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평소에 같이 등산을 다녔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형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CCTV에 일찍 떠난 기록을 남겨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언니 친구가 범행을 실행한 거였죠. 등산 중 절벽 근처에서 언니 친구가 언니를 밀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짜인 계획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한 범행이었죠. 언니는 절벽 앞에서도 그 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을 믿어온 친구였으니까요. 형부는 여전히 발뺌이었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저한테 자백 내용을 전해줬어요. 저는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부는 결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죠. CCTV 속에서 일찍 떠난 형부는 그날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채 언니가 발견되던 날 가장 슬프게 울었을 겁니다. 언니 곁에서 가장 오래 울었을 거예요. 그 계획이 너무 치밀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언니 친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조용히 묻혀있던 경리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어요. 윤세미 씨의 사건이 드디어 다시 열렸죠. 언니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혼자 두려움을 견디며 목숨까지 내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모든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형부와 언니 친구가 구속된 뒤 언니는 병원에서 회복을 이어갔어요.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언니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으면 그동안 언니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그 집에서 그 남자 곁에서 진실을 알면서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언니가 무서웠을 그 밤들이 자꾸 상상이 됐어요. 잠꼬대를 듣던 밤, 노트북을 뒤지던 밤, USB를 검둥이 타이어 밑에 숨기던 밤. 그 시간들을 언니는 혼자 버텨왔죠. 저는 그게 자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서자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때 그 문자 말이야. 왜 그렇게 보냈냐고 궁금하지? 계속 생각했어. 도연이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 집에서 날 보는 눈이 달랐거든. 무서웠어.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검둥이를 네가 분명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기억력 좋았잖아. 너만 알아챌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나한테만 보낸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우리 평소에 잘 안 하잖아.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내고 나서 좀 울었어. 차마 안 보낼 수가 없더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문자를 봤던 날이 떠올랐어요. 무심코 읽고 지나쳤던 그 말이 사실은 언니의 전부였던 거예요. 언니가 그날 울었다는 게 자꾸 머릿속에 남았죠. 언니, 나도 사랑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를 꼭 안았죠. 언니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현재 형부의 격리 실종 사건은 강도 높게 재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부디 그 진실도 끝까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형부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언니도 그리고 윤세미 씨도 진짜 끝이 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